교대 근무도 상사도 제약도 없다. 2014년 말까지 우버는 파리, 시드니, 런던으로 세력을 넓혔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경제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에 우버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릴 정도였다. 이제 5주년을 맞은 스타트업이 거의 이틀에 하나꼴로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고 있었다. 국외로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미시간주 플린트, 위스콘신주 밀워키, 유타주 솔레이크 시티처럼 기존에 택시가 별로 많지 않던 도시로도 진입했다. 우버는 오프라인 사무실이 거의 없고 차량을 직접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시에 새로 진출할 때 승객과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게 사실상 영업활동의 전부였다. 우선 승객들을 겨냥해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최대 2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최대 20회씩으로 무료 시승 기회를 제공했다. 지역의 유명 인사들과도 손을 잡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NBA 스타 브랜든 나이트를 최초 탑승객으로 초청한 것이다. 기사들에게는 무료로 뭔가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제안했다. 그 골자는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 사무소 인근에 설치한 5개 광고판에 잘 요약되어 있다. 교대 근무 NO, 상사 NO, 제약 NO. 이 짧은 문구에 이후 긱경제 기업들이 노동자를 유혹하기 위해 내세운 메시지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9시부터 5시까지 꼼짝없이 직장에 붙들려서 상사의 폭거를 참으며 일해봤자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임금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제약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삶에서 탈출하라 라는 메시지이다. 우버 기사가 된다는 것은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냥 자유롭기만 한 게 아니라 사업가가 된다는 뜻이었다. 우버는 5개 광고로만 메시지를 퍼뜨린 게 아니다.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도 게시했다. 기사가 지인을 기사로 영입하면 보통 $200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보너스 체계가 얼마 안 가 긱경제의 다른 부문에서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보너스가 있기에 이 일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너스로 요금 외의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남들에게 소규모 사업가, 기술업계의 일원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버 입장에서는 쥐꼬리만한 비용으로 열렬한 영업 인력을 확보하는 셈이었다. 맘두 후세인도 그렇게 우버 기사가 됐다. 어머니와 주변인들에게 에이브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그는 28살 때 웨이터로 일하던 식당에서 동료에게 우버 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 자신이 거의 평생을 캔자스시티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택시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이 그 도시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친구가 주말에 그 일로 어떻게 $500씩 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퇴근 후에 에이브는 어떻게 보면 모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와 함께 현대식 상가가 줄지어선 번화가로 갔다. 친구가 우버 앱을 켜기가 무섭게 휴대전화로 일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게임에서 그 말을 딸 때처럼 띵띵 소리가 울려댔다. 에이브가 보기에 사기는 아닌 것 같았다. 사기라면 이미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최근에는 100만 장자로 만들어준다는 피라미드 수법에 걸려서 수천 달러를 날린 적이 있다. 2009년에 케빈 트루도가 주축이 된 조직에 가입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트루도는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의 비밀,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불안 극복의 비밀을 비롯해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부채 해결, 횡재, 체중 감량의 비밀을 운운하는 책을 쓰고 텔레비전 광고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에이브가 트루도에게 돈을 뜯기는데 결정타를 날린 것은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누구나 100만 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의 14장짜리 강연 CD였다. 트루도는 강연을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엘리트 모임에 가입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구슬렸다. 에이브는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라는 그럴싸한 이름에 껌뻑 넘어갔으며 트루도의 교묘한 말솜씨에 현혹돼 그 모임에 미국 대통령도 가입해 있다고 믿었다. 트루도의 설명대로라면 진의 최상층에는 그 조직을 주도하는 정예 집단이 존재했다. 대신 밑바닥에서는 아직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 피라미들이 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돈을 주고 샀다. 급을 올리려면 다른 사람을 영입해야 했는데 이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가르치는 진의 교재, 주로 강연 CD를 반드시 판매해야 했다. 에이브는 여자친구가 없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시아버지가 이슬람교인이어서 그는 시아버지의 강요로 라마단에 금식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등 교리를 지키며 자라야 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이슬람교를 거부한 후로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몇 년간 아껴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하는 집은 내가 보기에 그의 인생만큼이나 황량했다. 가구라고는 꼼꼼하게 설치해 놓은 방범장치가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동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요 라고 말했다. 그는 에어 매트리스를 침대로 쓸 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진은 에이브에게 고생스럽게 다시 직업교육을 받거나 괜히 자격지심이 들게 하는 상사 밑에서 잔소리 들으며 일하지 않고도 부유하게 잘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바람을 넣었다. 진의 강연 CD에서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초특급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근간이기도 했던 일명 끌어당김의 법칙이었다. 요컨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는 사상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였다. 에이브는 진의 정예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다.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150짜리 특가 상품을 자기 돈으로 사면서 가짜 이름을 가입자 명단에 집어넣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예 집단은 한낱 환상에 불과했다. 트루도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최측근까지도 기만했다. 그뿐만 아니라 트루도는 하루에 500칼로리만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또 다른 베스트셀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체중 감량의 비밀을 홍보하면서 허위 주장을 한 벌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로부터 벌금 $3,700만 두들겨 맞고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진은 피라미드 수법으로 약 35,000명의 회원에게서 1억 1,100만 사기쳤다고 한다. 진 때문에 에이브는 더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졌다. 그는 그 전부터 빚에 허덕여 왔던 터라 빚에 쫓겨 산 기간이 줄잡아 10년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에 가입한 후 채무소송에 휘말렸고 세금을 못 내서 집도 가압류되었다. 그러니 그가 새로운 사업 기회 앞에서 몸을 사릴 만도 했다. 우버의 메시지는 에이브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오히려 불안했다. 우버는 그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일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지인을 영업할 것을 권했다. 우버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차량 임대 회사 엑스체인지 리싱은 2015년에 신용등급 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운전기사가 임대를 신청하면 우버 측이 매주 지급되는 임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형태였다. 뉴욕에서도 우버는 수년간 운전기사들에게 딜러를 소개해주면서 차량 임대를 부추겼다. 신규 기사를 영입할 때 이 스타트업은 이런 임대 프로그램을 집요하게 광고했다. 우버 기사가 되어볼까 해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잇따라 날아왔다. 다음은 실제로 뉴욕에서 등록한 사람에게 발송된 메시지이다.
월요일 오전 8시 28분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소 방문 예약부터 잡으세요. 첫 달 수입 6,000달러 보장. 월요일 오후 12시 9분 영업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교육이 필요하신가요? 오전, 오후, 저녁 무료 수업 진행 중. 지금 예약하세요. 화요일 오전 9시 51분 패스트트릭 리스에서 신차, 중고차 렌트 및 리스 가능 특별 행사 진행 중. 수요일 오전 8시 2분 일단 사업소 방문 예약부터 잡으세요. 오늘 바로 시작하면 첫 달 수입 6,000달러 보장. 목요일 오전 9시 25분 준비는 끝나셨죠? 사업소에 방문하시면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2분 고민은 이제 그만. 첫 달 수입 6,000달러 보장. 금요일 오전 11시 23분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말 버기 렌트카에서 렌트하시면 첫 주 렌트비 50달러 할인. 우버는 높은 기대 수익을 내세우며 저돌적인 공세를 펼쳐서 기사들이 자비로 자사의 기준에 맞는 차량을 렌트하거나 리스하도록 유도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운 약속까지도 했지만 어쨌거나 에이브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캔자스시티를 누비자니 정말로 사람들에게서 탑승 요청이 들어왔고 앱에서 계속 띵띵하는 알림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에이브는 그때를 떠올리며 여기서 띵 저기서 띵 하니까 이거 쓰는 사람 진짜 많네. 이 정도면 돈 되겠구나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그 주에 기사로 등록했다. 사람들이 갑갑하고 수능을 요구하는 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꾼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버가 기사를 영입하기 위해 내세운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이라는 장점은 새롭게 대두하는 인구 집단의 취향에 특히 잘 부합하는 것 같았다. 그 집단은 세대 교체에 주목하는 마케터, 트렌드 분석가, 사회학자가 모두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름하여 밀레니얼 세대이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현금 보너스보다 자기 개발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며 노동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긍정적인 업무 환경, 직업 안정성, 업무 흥미도 등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흥미로운 종의 출현 앞에서 기성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을 전복하기 위해 작당 모의 중이라는 불신을 갖게 됐다. 포브스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뜻이 관찰된다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이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칼럼을 게재했다. 뉴욕타임스 칼럼은 한술 더 떠서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더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기업이 그들의 말을 들을 배짱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자문자답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은 같은 생각을 좀 더 냉소적으로 표현했다. 응석바지로 과도한 칭찬을 받으며 자라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이 세대가 업무 현장에 몰려들고 있다. 2025년이면 이들이 미국 노동자 중 75%를 차지할 것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노동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인식이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게 딱히 놀랄 만한 사건은 아니다. 자, 당신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가정해보자. 물론 당신이 이미 미국 노동계의 최대 집단인 밀레니얼 세대의 일원이라면 굳이 가정이 필요 없을 것이다. 어쨌든 당신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러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전혀 충격적인 게 아니다.
기성세대 중에도 젊었을 때 더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현 시대에 전문 능력을 갖춘 당신,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인 당신은 인터넷 덕분에 전통적인 풀타임 직업을 포기하는 게 한층 쉬워졌을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 사업을 할 때 생기는 소득의 증가분보다 물건을 팔고 재정을 관리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면 사람들은 직접 뭔가를 팔기보다는 로펌, 병원, 기업에 들어가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런 비용 중 많은 항목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다. 예컨대 음성사서함과 이메일을 이용하면 안내와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 필요하더라도 시간당 $5 정도의 가상 비서를 둘 수 있다. 회계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일하는 전문직이라면 대부분은 굳이 사무실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직업 외의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할 때 예전만큼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긱경제 플랫폼에 각종 화이트칼라 직업이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독립노동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 중 하나가 무너졌다. 바로 일감을 찾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다. 독립노동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흔히 긱경제를 젊은이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합류했다. 유럽과 미국의 청년 중 각각 46%와 60%가 이런저런 형태로 독립노동을 하지만 그들은 전체 독립노동자 중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4분의 3이 그 나머지 연령대라는 뜻이다. 뉴욕에 사는 24살의 프로그래머 터키스 라슨도 그중 한 명이다. 긱경제에 합류하기 전까지 커티스 라슨은 매일 아침 아파트를 나와 전통적인 사무직 업무를 보러 출근했다. 2013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합격 통지를 받던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건물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으니 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통이 막혔다. 평소에 그는 2~3시간 만에 주어진 일을 완료했다. 그러고 나서는 남은 하루 동안 뭐라도 할 일을 찾으려고 했었다. 회사는 그가 퇴근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시간 동안 할 일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제안해 봤지만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렸고 결국에는 거부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점심시간 이후 5시에는 퇴근할 때까지 기술정보 커뮤니티인 해커뉴스를 방문해 그곳에 올라오는 글을 전부 읽거나 게임 방송 사이트인 트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웠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커티스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회사가 지긋지긋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어느 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자니 이제 회사 생활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출근 시간보다 3시간 앞선 오전 6시 45분에 알람을 맞췄다. 이튿날 알람이 울리자 노트북을 들고 근처 스타벅스로 가서 크론텐트라고 이름 붙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한 곳에 취합해서 친구들이 올린 중요한 소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이다. 크론텐트는 매일 자동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뜻하는 프로그래밍 용어 크론과 콘텐츠를 합친 말이다. 정말 형편없는 이름이었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터였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커티스는 크론텐트의 사용자를 끌어들일 계획이 없었다. 그는 영업, 마케팅, 광고라면 질색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꼈다. 크론텐트를 만든 이유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그는 아침마다 스타벅스에 들른 후 출근했다.
회사에서 그날의 업무를 끝내고 나서는 테크크런치와 해커뉴스에서 자신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스타트업을 물색했다. 그게 일과가 되었다. 몇 주가 지났을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데 좀 특이한 회사가 눈에 띄었다.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킥스터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트는 엔지니어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줄 직원을 찾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그 대신 저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독립계약자, 사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격지의 능력자, 를 찾고 있었다. 광고에는 노동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에서 원격지의 능력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도 쓰여 있었다. 우버 운전기사는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킥스터가 킥경제 전략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전문 인력이 극도로 적은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분야였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0년이면 컴퓨터공학 인력 140만 명이 필요하지만 관련 학과 졸업자는 4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인턴조차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 킥스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기술 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개발자를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매우 큰 비용이 든다. 그런데 킥스터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을 쓰면 사옥에서 무료로 식사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근사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커티스도 한때 원격지 능력자로 일해본 적이 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메릴랜드주의 고향집에서 웹디자이너 일을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쓰지 않고 자신이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생각했다. 어디까지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지 사회에 나가서도 프리랜서로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졸업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 생활에 신물이 나서 킥스터에 접촉해 보기로 했다. 그에게 딱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장시간에 걸친 면접이었다. 생각만 해도 간이 철렁했다. 대학교 때 그는 시간이 남으면 주로 재미삼아 프로그램을 짰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참석자들이 1시간 동안 1분에 한 잔씩 맥주를 마시는 일명 파워아워 게임에 쓸 수 있도록 1분 단위로 부분 재생할 곡들의 목록을 만들어주는 스크립트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에서 딱히 쓸모를 찾을 수 없는 주제에는 도통 집중하지 못했다. 학교 때 대부분의 강의가 그랬듯이 기술 기업에서 면접 때 하는 질문도 상당수가 그런 쪽에 속했다. 예전에 구글에 지원했을 때 그는 장장 5시간 동안 면접을 봤다. 참고로 구글은 2015년에 포천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 회사이다. 커티스가 가슴 졸이며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 동안 여러 간부가 들어와서 그가 맡게 될 업무와는 상관없는 난해한 질문을 던지고는 어떻게 답변을 도출하고 설명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면접은 한나절 동안 진행되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망했음을 참담했다. 그런데 킥스터의 면접은 전혀 다르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다. 킥스터에서는 채팅으로 면접을 봤다. 그가 지원했던 여타 기술 기업과 달리 난해한 질문으로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면서 이론적 지식을 검증하지 않고 실무 능력과 직결된 질문만 했다. 킥스터는 커티스가 회사 문화와 잘 맞는지,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팀원들과 잘 협력할지를 따질 이유가 없었다. 킥스터에 합류한다면 어차피 혼자서 작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보유한 능력만이 중요했다.
커티스는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통하면요?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자신이 있었다. 당연히 면접은 대성공이었다. 7.7%에 불과한 합격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다. 이제 그는 직업인 듯 직업 아닌 직업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다. 킥스터에 등록된 프로그래머들은 스타트업의 프로젝트에 투입됐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박을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에 큰 돈이 떨어지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일확천금의 가능성 때문에 신생기업의 매력을 느낀다. 어디까지나 회사 지분을 보수의 일부분으로 받는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커티스는 킥스터에 합류하는 게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았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프리랜서 중개업체의 장밋빛 약속만 믿고 당장 회사를 그만둘 사람은 아니었다. 킥스터에 합류하기 전에 조사가 좀 필요했다. 생활비라면 이미 1년치가 저축되어 있었다. 그는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니 정부의 코브라 프로그램 덕분에 회사를 나와도 현재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회사의 분담금 없이 자기 돈으로만 똑같은 보험 상품을 유지하려면 다달이 $600 정도를 내야 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된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알아봤더니 월 보험료가 $200~300밖에 안 되는 상품들도 있었다. 그는 스프레드시트에 이 보험료와 개인연금 납부 예정액을 입력하고 직장인에서 독립계약자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 2배로 뛸 세금 예상액도 입력했다. 그리고 킥스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일감과 보수를 살펴보면서 킥스터로 먹고 살려면 일을 얼마나 해야 할지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킥스터에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면서도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닐 때처럼 매달 $10,000 정도가 손에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그렇다고 직접 회사를 세울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긱경제가 그 중간 단계라고 판단됐다. 9월의 어느 금요일 커티스는 상사의 집무실에 불쑥 고개를 들이밀고 긱경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상사는 어떻게 해주면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물었다. 커티스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상사는 그에게 2주만 더 일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나 커티스는 바로 짐을 쌌다. 회사를 나오는 길에 구내식당에 들러 공짜로 주는 땅콩버터바, 할라피뇨칩, 특히 오트밀을 백팩이 터지도록 쑤셔 넣었다.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그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튿날인 토요일에 커티스는 평소처럼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작업에 돌입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이었다.